당신 여기에 왜 있어?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운명과 마주했다. 서울지방법원 제3호 법정. 오전 10시 정각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나는 절친 김미정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20년 넘게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당사자였고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내 가슴에 전해져 왔다. 미정아,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다. 남편 박재호의 폭행과 외도로 온몸이 멍들어가던 그 밤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했었다.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주겠다고. 법정 문이 열렸다. 판사가 입장하고 피고 측 변호사가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내 시야에 들어온 그 뒷모습에 심장이 멈췄다. 익숙한 걸음걸이, 익숙한 어깨선. 그가 천천히 돌아서자 내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최동수. 내 전남편이었다. 15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이야. 그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향했을 때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미정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녀도 느꼈을 것이다. 이 순간의 충격을. 한영숙 변호사님이군요. 동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당황, 긴장, 그리고 미안함? 최동수 변호사님.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신혼 초에 달콤했던 시절, 준호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 그리고 그가 우리를 떠나던 그 쓰라린 밤. 재판장님, 원고 측 대리인 한영숙 변호사입니다. 피고 측 대리인 최동수 변호사입니다. 공식적인 인사가 오가는 동안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한 여자가 아니라 변호사였다. 내 친구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판사가 입을 열었다. 그럼 이혼 사건 2024가 합오만 789호, 원고 김미정, 피고 박재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재판은 단순히 미정의 이혼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내 과거와의 대결이기도 하다는 것을. 동수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나를 스쳤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아들은, 준호는 잘 있느냐고.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도 없었다. 지금은 전쟁의 시간이었으니까. 전쟁이 시작되었다. 재판장님, 원고 김미정은 지난 3년간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불륜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미정의 상처받은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모든 감정을 담아 변론을 시작했다. 동수가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증거자료 1번입니다. 나는 미정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손목 염좌.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그녀가 겪은 지옥을 말해주고 있었다. 피고 박재호는 술에 취할 때마다 원고를 구타했으며 심지어 임신 중에도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청석에서도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동수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반박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15년 전 우리가 다투던 그때처럼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진단서들은 대부분 사고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는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온화한 성품이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미정이 새벽 3시에 울면서 걸어온 전화들, 멍든 얼굴로 내 사무실에 찾아왔던 그날들이 생생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흥분하고 계십니다. 동수의 차가운 지적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앉았다. 하지만 시선만큼은 그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다. 박재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이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찍은 결정적 증거였다.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증거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재판장님, 동수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다. 해당 사진들의 촬영 경위와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소지도. 사생활 침해라고요? 내가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사생활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맞는 것도 사생활인가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동수와 내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다. 변호사로서의 냉정함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사가 감정에 치우쳤다고요? 나는 다시 벌떡 일어났다. 이번엔 정말 화가 났다. 내 친구가 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변론하는 게 감정에 치우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중.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양측 변호사는 감정적 대립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동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상했다. 예전의 동수라면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았을 텐데. 뭔가가 그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나 때문일까? 그 생각이 스쳤을 때 동수가 다음 변론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재판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는 걸. 휴정이 선언되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법정 안의 긴장이 일순간 풀어졌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서류를 정리했다. 첫 번째 공방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동수의 변론은 예리했고 나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 않았다. 영수가 고마워. 미정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증거는 충분하니까.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법정을 나섰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동수의 반박이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무엇보다 그와 마주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복도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나는 잠시 벽에 기대어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엄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돌아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멈췄다. 준호가 서 있었다. 내 아들이 키가 훌쩍 자라서 어느새 내 어깨를 넘어선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어떻게 여기에? 엄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재판이라고 했잖아.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20살이 된 이 아이가 아직도 엄마 걱정을 하며 법원까지 찾아온 것이다. 홀로 키워온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준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동수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복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에는 우리 세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동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준호는 동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내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동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준호야. 가자. 나는 재빨리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 순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준호도 동수도 그리고 나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영수가 잠깐. 동수가 불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를 데리고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응, 상대편 변호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준호야. 엄마 힘내세요. 아들의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동수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보였고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슬펐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리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동수를 그 복도에 홀로 남겨둔 채. 그날 밤 동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홀로 앉아 있었다. 강남의 한 호텔 바. 어둠 속에서 위스키 잔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준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키가 훌쩍 자란 아들 영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빛. 준호야. 그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15년. 아이가 5살이었을 때 떠났으니 이제 20살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을까. 동수는 술잔을 비우고 새로운 잔을 주문했다. 기억이 밀려왔다. 거부할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26년 전 신혼집에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왜? 여기가 좋잖아.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했어. 아니면 나가라고. 그때 동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영숙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거짓말이었다. 동수는 두 번째 잔을 기울였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준호가 태어난 날. 분만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영숙의 손을 잡고 신생아실 앞에 선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작고 빨간 얼굴의 준호.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실감이 들었던 순간. 우리 준호 정말 예쁘다. 영숙이 유리창 너머 아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럼. 당연하지.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다. 세 번째 잔. 동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준호가 3살 때였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최동수 씨 집 맞죠? 돈 언제 갚을 건가요? 영숙이 준호를 품에 안은 채 떨고 있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무슨. 이미 6개월이나 늦었잖아요. 그날 밤 영숙이 물었다. 여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또 거짓말이었다. 이미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빚이었다. 네 번째 잔. 동수의 손이 떨렸다.
결국 그날이 왔다. 준호가 5살 되던 해겨울. 여보, 나 잠시 출장 다녀올게. 영숙은 준호에게 밥을 먹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출장? 갑자기 어디로? 부산. 일주일 정도. 거짓말이었다. 출장이 아니라 도피였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준호가 뛰어왔다. 아빠 언제 와? 곧 올게.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안아주기, 마지막 뽀뽀, 마지막 사랑한다였다. 5번째 잔을 따르려던 동수의 손이 멈췄다. 1년 후 우연히 영숙과 준호를 길에서 본 적이 있었다. 영숙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고 준호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둘 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영숙의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동수는 뒤로 숨었다.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는 상태에서 동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마실 수 없었다. 오늘 본 준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영숙을 걱정하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던 그 아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어엿한 청년이 된 아들.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20살까지 준호의 성장을 모두 놓쳤다.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사춘기, 성인이 되는 순간까지 영숙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을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준호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대학생이라는 정보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3학년. 법학과. 쓴 웃음이 나왔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주지 못했다. 동수는 바텐더에게 손짓했다. 계산서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결심했다. 이번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영숙과 준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화요일 오후 2시. 같은 법정, 같은 자리였지만 공기는 달랐다. 나는 미정 옆에 앉아 동수를 바라보았다. 뭔가 변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주일 전과 다른 무거움이 있었다.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2번째 공판이 시작되었다. 원고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서류를 꺼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정과 함께 수집한 자료들이었다. 박재호의 도박 빚 카드 연체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까지. 피고 박재호는 도박으로 인한 빚이 5천만 원에 달하며 가정의 생계비를 도박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미정의 어머니였다. 또한 불륜 상대에게 매월 2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6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파탄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피고 측 변호사 반박하십시오. 동수가 일어섰다. 하지만 평소보다 움직임이 느렸다. 재판장님. 그가 입을 열었다 멈췄다. 뭔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피고 측 변호사님? 판사가 다시 불렀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는 동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15년 전 우리가 함께 살 때도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법정에서 망설이는 동수라니. 잠시 시간을 주시면. 피고 측 변호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그때였다. 박재호가 동수의 팔을 잡아당겼다. 변호사님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반박해요. 동수는 박재호를 보았다.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인정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네.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다. 피고의 도박 사실과 불륜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박재호가 벌떡 일어났다. 변호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잊었어요? 동수는 박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변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박재호가 흥분하며 소리쳤지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나는 놀란 눈으로 동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다니. 동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만 피고에게도 참작할 사정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압박,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참작할 사정이라고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고 바람을 피운 게 경제적 압박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동수와 내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변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무언가. 물론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하지만 때로는 남자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의 좌절감, 그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말이 멈췄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동수가 박재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동수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남편이자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동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 박재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재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변호사님, 지금 저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나는 보았다. 미안함을, 후회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을. 재판장님, 피고 측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동수가 앉았다.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변론인지 고백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동수가 변했다는 것.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 동수의 변론이 끝나고 법정은 고요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변론을 위해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방금 전 동수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눈빛에서 본 진심, 자기 자신을 향한 질책들. 원고 측 변호사, 최종 변론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였다. 재판장님.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다. 오늘 이 법정에서 우리는 한 여성의 용기를 목격했습니다. 폭력과 배신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선 김미정이라는 여성의 용기를. 미정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피고 박재호는 3년간 원고를 구타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증거 서류를 들어보였다. 그리고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가정의 생계비까지 탕진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가정의 가장이 할 일입니까?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들이 들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정리했다. 동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남편이자 아버지의 의무라고 했던 그 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원고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20년 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재판장님,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미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새벽 4시에 열이 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동수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이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올 거야 라고. 하지만 영원히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점점 감정적이 되어갔다. 그것은 아이의 졸업식에 혼자 가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 손을 하나씩 잡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엄마 손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것은 밤늦게 아이가 잠든 후에 혼자 울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를 수없이 자책하는 것입니다. 나는 동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동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김미정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과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며 동시에 아이에게는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고통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미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이 여성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십시오. 폭력과 배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박재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고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진정한 남자라면, 진정한 아버지라면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는 동수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합니다. 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뭔가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판사가 말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고 판결은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미정을 도우며 일어섰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가. 나는 돌아보았다. 동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두 마디에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동수는 법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영숙의 변론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 4시 응급실, 아빠는 언제 와? 혼자 우는 밤들. 모든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서 동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어떻게 됐어? 동수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였다. 영숙과 미정이 복도 저편에서 나오고 있었고 준호가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동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잘 됐어. 엄마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영숙이 준호를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나 있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준호가 영숙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20살 청년이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동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언제부터 엄마를 돌보는 아들이 되었을까? 자신이 없는 동안 준호는 어떻게 자랐을까? 미정이 이모 괜찮으세요? 준호가 미정에게도 인사했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준호야 고마워. 너희 엄마가 정말 훌륭하게 변론해줬어. 당연하죠. 우리 엄마 서울에서 제일 훌륭한 변호사거든요. 준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동수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엄마 상대편 변호사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자기 의뢰인한테 불리하게 변론하고. 준호의 말에 영숙이 잠시 망설였다. 응. 복잡한 사정이 있나 봐. 혹시 엄마 아는 사람이야? 글쎄. 영숙은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동수는 숨죽여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준호가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가 요리할게. 내가? 언제부터 요리를 해? 대학교 들어와서 배웠어. 혼자 자취하면서. 우리 준호가 이제 정말 다 컸네. 영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없는 동안 준호는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아들이 아니라 남자로 가장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런데 엄마 진짜 아빠 소식은 없어? 갑자기 준호가 물었다. 동수의 심장이 뛰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나도 이제 20살인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영숙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야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힘든 사정이 있었을 거야. 변명하지 마. 어떤 사정이든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건 잘못된 거잖아.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아이에 대한 책임은. 맞아. 내 말이 맞아.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줬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엄마를 둔 아들이야. 준호가 영숙을 안았다. 동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눈물을 흘렸다. 15년 동안 자신이 놓친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준호의 첫걸음, 첫말,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식, 사춘기,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입학. 모든 순간을 영숙이 혼자 감당했다. 그리고 준호는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가자, 준호야. 영숙과 준호가 멀어져 갔다. 동수는 기둥 뒤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영숙의 가방을 들어주고 영숙이 아들의 팔짱을 끼는 모습.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다. 동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다. 아들의 성장, 아내의 고생, 가족의 사랑.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잃어버린 15년을 되찾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영숙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도 합니다. 동수는 일어섰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했다. 아들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영숙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5년의 침묵을 어떤 말로 깰 수 있을까? 판결을 사흘 앞둔 화요일 저녁, 내 사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영수가 큰일 났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뭔 일이야? 침착해. 재호가 협박하고 있어. 재판 취하하라고. 나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집 앞이야. 이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 너머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당장 나와. 이혼 따위 생각도 하지 마. 미정아, 지금 당장 911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내가 지금 갈게. 나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30분 후 미정의 집 앞. 박재호가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입구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주변 주민들이 몰려나와 수군거리고 있었다. 재호 씨, 그만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아, 한 변호사님이구나. 당신이 내 마누라 꼬드긴 거죠? 술 냄새가 진동하네요. 지금 상태로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대화? 무슨 대화? 이혼은 절대 안 돼. 박재호가 주먹을 들어 보였다. 위협하는 건가요? 위협이 아니라 경고야. 재판 취소하지 않으면 미정이도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미정이 신고한 모양이었다. 재호 씨,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경찰도 오고 있고. 경찰? 웃기네. 내가 내 마누라 데려가는데 누가 뭐라고 해? 박재호는 아파트 현관문으로 향했다. 나는 그를 막아섰다. 비켜. 박재호가 나를 밀쳤다. 나는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었다.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영수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동수였다. 그가 뛰어와서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아? 어떻게 여기에? 미정 씨한테 전화가 와서. 위험하다고. 나는 놀랐다. 미정이 동수에게 전화했다고. 야, 너 누구야? 박재호가 동수를 노려보았다. 나는 최동수라고 합니다. 최동수? 내 변호사? 박재호는 잠시 당황했다. 변호사님, 왜 여기 있어요? 우리 편이잖아요. 동수가 박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재호 씨, 이제 그만하시죠.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세요? 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변호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저 여자들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수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부인을 협박하고 변호사를 위협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박재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계약 위반이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러시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잘못된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동수가 나에게 다가와 손목을 살펴보았다. 많이 아파?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부어오르고 있어.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신고하셨나요? 동수가 나섰다. 저입니다. 저 남자가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변호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박재호를 바라보았다. 술 드셨죠? 일단 같이 가시죠.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마누라 데려가겠다는데. 박재호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상황이 정리된 후 동수와 나는 병원으로 갔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염좌네요.
2주 정도 고정해야겠어요. 의사의 진단 후 우리는 병원 로비에 앉았다. 미정이가 어떻게 너한테 전화한 거야?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내가 내 연락처를 줬어. 혹시 모르니까. 언제? 재판 끝나고. 박재호 같은 사람은 뭘 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15년 전의 동수라면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왜? 내가 물었다. 왜 그랬어? 의뢰인을 포기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동수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영수가,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제대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못했던 일들.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어. 나는 동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15년 전 결혼할 때의 그 사람을 다시 보았다. 동수야, 영수가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밖으로 나와서 동수가 물었다.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다. 판결 선고일, 금요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박재호는 어젯밤 구속되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나왔다. 미정은 붕대를 감은 내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동수는 피고 측 변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 입정.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착석하십시오. 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다. 2024가 하보만 789호 이혼 사건에 대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먼저 피고 박재호의 가정폭력과 불륜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며 어제 발생한 협박 사건까지 감안할 때 재판장님, 갑자기 동수가 일어섰다. 무엇입니까? 재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판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은 선고 중입니다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동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일까?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1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판사가 동수를 증인석에 세웠다. 증인 선서를 하십시오. 동수가 선서를 마치고 증인석에 앉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의 피고 측 변호사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변론을 맡은 이유는 법률적 판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원고 측 한영숙 변호사는 제 전 부인입니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미정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한준호 20살입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전 저는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증인,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이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동수가 나를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저는 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면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 재판을 맡은 것도 영숙에게 이기고 싶어서였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녀보다 우위에 서고 싶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박재호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내 변호사가.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깨달았습니다. 동수가 계속 말했다.
박재호 씨의 모습에서 15년 전에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족에게 책임지지 않고 폭력과 배신으로 상처만 주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재판장님, 박재호 씨는 유죄입니다. 명백하게 유죄입니다. 동수가 일어섰다. 가정폭력도 불륜도 협박도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피고 측 변호사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야, 이 배신자야. 박재호가 소리쳤지만 법정 경비가 제지했다. 그리고 동수가 나를 바라보았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15년 동안 혼자서 준호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벽에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에 뛰어갔을 때, 졸업식에 혼자 가야 했을 때,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동수의 목소리가 메었다. 모든 순간을 혼자 감당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런 나를 원망하면서도 준호에게는 나쁜 말 한마디 안 한 거 알아. 정말 고마워.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야. 동수가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언제 왔는지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빠가 늦었어. 정말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그리고 엄마에게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1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제대로 살고 싶어. 가족과 함께. 동수가 증언대에서 내려왔다. 법정은 고요했다. 모든 사람이 감동에 빠져 있었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선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원고 김미정과 피고 박재호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재산 분할은 원고 7, 피고 3의 비율로 정합니다. 또한 피고의 가정폭력과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처벌을 권합니다. 판결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미정을 안았다. 축하해. 이제 자유야. 영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돌아보았다. 준호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수가 있었다. 15년 만에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제 어떻게 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동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해보자. 하루하루씩 천천히. 3개월이 지났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와 있었다. 아니,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불러도 될까? 엄마, 이거 어때? 준호가 돗자리를 펼치며 물었다. 2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 의견을 묻는 아들이었다. 좋아. 여기가 바람도 잘 통하고. 나는 도시락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내가 도와줄까? 동수가 다가와서 말했다. 3개월 전 그 법정에서의 고백 이후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하지만 나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했을 텐데. 준호야, 아빠랑 음료수 사러 갈까? 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매점으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15년이 지났지만 둘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이 있었다. 하지만 매주 만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영수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이었다. 미정아, 왔구나. 늦어서 미안해. 준우가 말썽 피우느라. 미정은 5살 아들 준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준우야, 이모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준우가 밝게 인사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며 위축되어 있던 아이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준우 많이 컸네. 이모가 사탕 줄까? 와, 고마워요. 그때 동수와 준호가 돌아왔다. 미정 씨, 안녕하세요. 동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니, 동수 씨. 미정도 편안하게 대답했다. 준호 형. 준우가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는 준우를 높이 들어 올렸다. 우리 준우 또 키 컸네? 응. 나 이제 유치원에서 제일 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강을 가로질러 퍼져나갔다. 도시락을 펼치고 모두 둘러앉았다. 김밥,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평범한 소풍 음식이었지만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다. 맛있다. 준우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소리쳤다. 천천히 먹어. 배탈 난다. 미정이 아들을 달랬다.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준호가 계란말이를 먹으며 물었다. 응.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기억나서. 기억해요. 소풍 때마다 싸줬잖아요. 준호의 말에 동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든 소풍에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아빠도 요리할 줄 알아요? 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동수를 바라보았다. 아빠요? 아빠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준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다. 준우야, 그럼 너는 뭘 할 줄 아는데? 동수가 물었다. 나는 계란 후라이. 엄마가 가르쳐 줬어. 와, 대단하네. 나보다 요리 잘하는구나. 동수의 말에 준우가 자랑스러워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미정과 준우는 놀이터로 갔다. 우리 세 가족만 돗자리에 남았다. 아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왜? 왜 그때 떠났어요? 나는 긴장했다. 준호가 언젠가는 할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뛰었다. 동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무서웠어. 아빠가 되는 게. 무서워요? 응.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가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됐지. 지금은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 너의 첫걸음, 첫말, 입학식, 생일. 모든 걸 놓쳤으니까.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와 엄마가 기회를 줘서. 준호가 동수의 손을 잡았다. 아빠,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준호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 아빠. 준호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재혼할 거예요? 나와 동수가 동시에 당황했다. 준호야, 그건. 괜찮아요. 전 찬성이에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천천히요. 나는 동수를 바라보았다.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말했다. 네. 저도 천천히 기다릴게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사진 찍을까? 동수가 제안했다. 좋아요. 준호가 일어나서 우리를 가운데로 불러 모았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기록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동수가 대답했다. 나도 좋았어. 내가 말했다. 지하철역에서 헤어질 때 동수가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뭐야? 열어봐. 봉투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새로운 시작. 예뻐요. 고마워. 영수가. 응. 사랑해. 15년 만에 듣는 그 말. 예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준호가 내 어깨에 기댔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 15년의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빛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에.